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당장 차를 세워죠. 그렇죠. 본닛을 열어보거나 곧바로 가장 가까운 정비소로 달려갑니다. 기계니까요. 네, 엔진 오일이 부족하다거나 타이어 공기압이 낮다는 고장 신호가 아주 명확하게 눈앞에 딱 보이니까요. 맞습니다. 경고등이 켜지는 순간 우리는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인 셈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당신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어떨까요? 아침 일찍 매장 문을 열고 쉴 새 없이 손님을 맞이하고 네, 매달 돌아오는 임대료에 인건비 결제일까지 막아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치열한 일상 속에서는 내 사업에 경고등이 켜졌는지조차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요즘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겠지. 내가 며칠 더 야근하고 열심히 안 해서 그럴 거야. 이렇게 자책하면서요. 맞아요. 막막하고 고립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곤 하죠. 사실 그 고립감이야말로 위기를 치명적인 상태로 키우는 가장 무서운 적이거든요. 고립감이요? 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안개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 상태가 지속되니까요. 매출이 떨어지는 현상은 내 눈에 보이는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원인이 상권의 변화인지 아니면 내 아이템의 노후화인지 마케팅의 부재인지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짙은 안개를 확 걷어내줄 아주 강력한 구조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0년 4월 26일인데요. 당장 4일 뒤입니다. 4월 30일이요. 네, 4월 30일부터 아주 중요하고 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지원 사업의 신청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자료는 정부에서 내놓은 일종의 생명줄입니다. 공식 명칭이 엄청나게 길죠. 순차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년도 희망 리턴 패키지, 재기사업화, 위기 소상공인 진단 및 멘토링 지원 모집 공고입니다. 네, 관공서 특유의 모든 정보를 한 줄에 구겨놓은 듯한 되게 딱딱한 제목이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큰 틀의 사업은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폐업을 막거나 안전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핵심적인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2026년 버전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선제적인 방식을 도입했거든요. 공고문 원문을 보면 무슨 암호문이나 법전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관공서의 그 두꺼운 공고문 뭉치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당장 내 사업을 살려낼 수 있는 알맹이만요? 네, 교과서 읽듯이 지루하게 안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떤 세밀한 과정으로 경영진단과 멘토링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있죠? 네, 과연 내가 이 한정된 구명조끼를 입을 자격 요건이 되는지 완벽하게 해부해보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혜택의 밀도가 워낙 높다 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지원 요건이라는 좁은 문을 따져보기 전에 과연 이 프로그램이 내 귀한 시간을 내어 그토록 치열하게 신청 버튼을 누를 만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그 경영진단 과정부터 짚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자격 요건을 통과해서 전문가가 매칭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1일차에는 배정된 전문가가 직접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찾아옵니다. 만약 온라인 쇼핑몰처럼 별도의 오프라인 사업장이 없다면요? 그럴 땐 사전에 협의된 외부 장소에서 대면으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 전문가가 매장에 와서 팔짱을 끼고 쓱 둘러본 다음에 간판 위치가 눈에 안 띄네요. 라거나 메뉴판 디자인을 바꿔보세요 같은 뻔하고 주관적인 소리를 늘어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일반적인 컨설팅이 흔히 빠지던 함정이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컨설턴트 개인의 감이나 좁은 경험치에 의존해서 피상적인 조언만 던지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이번 진단 과정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필수적으로 소상공인 365라는 거대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거든요. 빅데이터 플랫폼이요? 네, 그리고 업종별로 아주 촘촘하게 규격화된 표준 진단 지표를 당신의 사업에 들이대죠. 이걸 통해 내 사업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무너지고 있는지, 취약 분야가 무엇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층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2일차에는 이 진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결과 상담을 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성을 지도하는군요. 네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마치 사업장 VIP 건강검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검진 비유 좋네요. 의사가 청진기 하나 달랑 들고 와서 감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업체를 통째로 거대한 빅데이터 MRI 기계에 집어넣고 정확한 환부를 3D로 찍어내는 느낌입니다. 바로 그 주관성의 완벽한 배제가 이 진단 과정의 핵심입니다. 사실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 특히 산전수전 다 겪으신 대표님들일수록 자신의 경험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 동네 바닥에서 장사한 지 10년이야. 내 손님들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죠. 네. 그런데 막상 상권 데이터라든가 시간대별 유동인구의 성별 및 연령 변화, 주변 경쟁업체의 신용카드 매출 추이 같은 객관적이고 차가운 빅데이터 지표를 눈앞에 들이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와, 소상공인 스스로도 전혀 몰랐던 맹점이 적나라하게 튀어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동네 상권이 죽은 게 아니라 2030 세대의 소비 패턴이 옆골목으로 완전히 이동했구나.
혹은 내 주력 메뉴가 이제는 트렌드에서 완전히 밀려났구나 하는 걸 도표와 숫자로 딱 확인하게 되는 거죠.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숫자니까요. 네,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조언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사업이 실패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직시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진짜 내 뼈를 때리는 팩트 폭행의 시간이겠네요. 자, 그렇게 MRI를 찍어서 병명을 정확히 알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베이커리는 현재 원가율 관리가 엉망이고 객단가를 높이는 마케팅이 전무합니다. 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뼈 아프죠? 네, 그럼 병을 알았으니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훈련이 들어가야겠죠. 진단 직후에 바로 본 게임인 멘토링 서비스가 투입됩니다. 멘토링 서비스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구조가 상당히 치밀합니다. 그렇죠. 진단면 띡 던져주고 알아서 고치라고 하면 사실 아무도 못하니까요. 실행을 강제하고 돕는 시스템이 필수죠. 맞습니다. 첫 번째 축은 밀착 멘토링입니다. 진단을 마친 후 전담 PM, 즉 프로젝트 매니저가 배정돼서 당신의 사업장을 최소 3회 이상 찾아가 밀착 관리를 합니다. 3회 이상이나요? 네. 진단 결과에 따라 1단계, 2단계 실행 전략을 세우고 당신이 그걸 진짜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점검하는 거죠. 저는 이 전담 PM의 역할을 피트니스 센터의 무서운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 PT 선생님. 혼자서는 힘들어서 절대 안 드는 마지막 바벨 하나를 억지로라도 들게 만드는 역할이죠. 맞아요. 의지가 꺾일 때마다 옆에서 숫자를 세워주며 실행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축은 체험 멘토링입니다. 최대 2회까지 지원되는데 이건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입됩니다. 방금 말한 트레이너가 해결할 수 없는 전문 영역이겠군요. 네네. 예를 들어 정부 인증인 해썹을 받아야 하거나 자체 개발한 상품의 특허권 문제, 혹은 식당의 핵심 레시피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하거나 해외 진출을 위한 통관 절차 같은 특수 분야 말입니다. 아, 꽤 전문적이네요. 이 전문가들은 마치 특정 부위의 복잡한 종양만 기가 막히게 떼어내는 특임 외과 의사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여기 두 번째 축까지는 너무 이해가 잘 되고 꼭 필요한 완벽한 지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축을 보시고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셨죠? 네, 맞아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제가 청취자들을 대표해서 아주 날카롭게 반론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세 번째가 주관기관별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뭐 선후배 네트워킹 대회, 우수상품 판매전, 판로 개척 이런 실무적인 건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데 공고문 세부 사항을 보면 심리치유 프로그램 및 테라피가 떡하니 들어있어요. 아, 심리치유요? 솔직히 말해서 당장 이번 달 임대료를 못 내서 보증금이 깎이고 있고 매출이 안 나와서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찬 폐업 직전의 소상공인에게 다 같이 모여 앉아서 명상하고 심리 테라피를 받는 이런 감성적인 프로그램이 진짜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내 통장에 꽂히는 현금과 즉각적인 매출 상승 아닙니까? 너무 배부른 탁상 인정 아닌가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장 통장에 현금 링거를 꽂아주길 바랄 겁니다. 숨이 넘어가는데 심리 상담이 웬 말이냐고 화를 내실 수도 있죠. 그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사업의 붕괴는 단순히 통장 잔고가 마르는 재무적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대표자 개인의 심리적 붕괴, 즉 극심한 우울증과 번아웃으로 직결되거든요. 아, 번아웃. 지속적인 빚독촉과 실패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면 인간의 뇌는 터널 시야 현상에 빠집니다. 터널 시야요. 그 시야가 좁아지고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태 말이죠. 정확합니다. 당장 내일 막아야 할 어음이나 임대료만 보이고 장기적인 전략이나 문제 해결 방식은 전혀 뇌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하. 이 무너진 멘탈과 인지 능력을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서 호스트께서 극찬하신 그 훌륭한 특임 외과 의사가 아무리 기가 막힌 신메뉴 레시피를 쥐어주고 퍼스널 트레이너가 완벽한 마케팅 플랜을 짜줘도 대표 본인이 그걸 실행할 에너지가 단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기력 상태니까요. 아, 세상에. 당장 급한 불을 끄는 현금을 줘도 결국 근본적인 체력이 없으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은 사망 선고를 몇 달 미루는 진통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 테라피는 여유로운 사람들을 위한 사치로운 감성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럼 일종의 필수 치료네요? 네, 혹독한 체질 개선이라는 수술을 버텨내기 위해 대표의 기초 체력과 멘탈을 회복시키는 가장 핵심적이고 공격적인 심리적 방역 작업인 셈이죠. 듣고 보니 제가 너무 얕게 생각했네요. 아무리 좋은 레시피와 특허가 있어도 그걸 현장에서 직접 요리하고 땀 흘리며 실행할 대표의 마음이 꺾여 있으면 모든 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는 거군요. 완전히 납득했습니다. 이 패키지가 얼마나 다각도로 치밀하게 설계되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죠. 좋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팩트 폭행 진단부터 실행을 강제하는 트레이너, 기가 막힌 외과 의사, 그리고 멘탈을 붙잡아줄 심리치료사까지 다 붙어주는 이 완벽한 구명조끼가 전국에 총 1,200건 내외로 한정되어 제공됩니다. 네, 1,200건입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이 이 구명조끼를 쟁취하려면 도대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치열한 관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네, 이 1,200개의 한정된 자리를 두고 아주 냉정한 기준들이 적용되니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진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나 매출의 기준을 법적으로 충족해야 하고요. 당연히 현재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
매장 문을 열고 있는 정상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그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공고문을 꼼꼼히 읽다가 깜짝 놀란 가장 핵심적인 필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위기 알림톡 수신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했어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그리고 17개 시중 민간은행의 촘촘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네. 이 사업장은 지금 심각한 위기다라고 선별되어서 당신의 스마트폰으로 위기 알림톡을 직접 받은 분들만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냥 신청받아서 심사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먼저 감지하고 초대장을 보낸다는 점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기준이죠. 그 위기 선별 기준도 엄청나게 디테일합니다. 공단 대출의 경우 연체가 1일에서 90일 사이로 발생했거나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곤두박질 친 경우, 10등급이요? 네, 지역신보에서는 보증 사고가 발생했거나 역시 신용등급이 10등급인 경우, 그리고 민간은행에서는 연 3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 중에서 최근 6개월 누적 연체가 30일 이상인 경우 등입니다. 되게 구체적이네요. 그래서 이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복잡한 기준들이 결국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네, 나 요즘 장사 너무 안 돼서 힘들어. 나 진짜 위기야. 제발 좀 도와줘. 라고 내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우긴다고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니까요. 맞아요. 금융기관의 냉혹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이 연체 일수와 신용등급이라는 차가운 데이터 수치를 통해 당신 사업에 목까지 물이 찼다는 걸 먼저 감지하고 당신에게 티켓을 쏴줘야만 이 무대에 오를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부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읽어내야 합니다. 과거엔 어땠습니까? 소상공인이 빚에 늪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완전히 파산하고 가게에 압류딱지가 붙고 네네. 폐업 도장을 찍고 나서야 사후 약방문 격으로 정부의 구호 물품이 들어갔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죠? 다 망하고 나서 주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비판이 많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 데이터를 일종의 실시간 혈압계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치명적인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지기 직전에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데이터를 시스템이 읽고 선제적으로 위기 알림톡이라는 사이렌을 울려 즉각 개입하는 거죠. 와, 국가가 데이터를 쥐고 능동적으로 위기를 찾아가서 막아내는 예방적 행정의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봅니다. 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머릿속에 딱 맑아지네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자동차 계기판의 경고등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하셨죠. 내 사업이라는 자동차는 고장이 났는데 센서가 고장나서 경고등이 안 켜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시스템이 내 차 엔진의 이상 발열을 밖에서 감지하고 내 휴대폰으로 직접 오, 당신 차 지금 터지기 직전이니까 당장 갓길에 세우시오라고 경고 문자를 보내준 셈이네요. 이보다 완벽할 수 없는 정확한 비유입니다. 외부의 데이터가 내 내부의 위기를 진단해 준 거죠. 자, 그럼 안도의 한숨을 쉬어봅시다. 당신의 휴대폰에 다행히 위기 알림톡도 무사히 들어왔고 오늘도 아침 일찍 매장 문을 열고 정상 영업 중입니다. 그럼 100% 프리패스 합격일까요? 하하, 글쎄요. 유감스럽지만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은 없습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치명적인 레드플래그, 즉 합격 문턱에서 당신을 잡아뜨릴 제한사항들이 곳곳에 지뢰처럼 깔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지금부터 살펴볼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알림톡을 100번 받았어도 바로 탈락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찰나게 고배를 마시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유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제일 흔하고 안타까운 실수가 바로 신청자의 이름과 사업자 등록증상에 대표자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명의 불일치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강하게 좀 따져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우리 주변에 현장 나가보면요. 부부나 가족끼리 식당하면서 과거 세금 문제나 여러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남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네. 실제로 주방에서 하루 14시간씩 요리하고 홀서빙하며 가게를 굴리는 건 아내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림톡도 남편 폰으로 왔고 우리 가족 전체가 진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인데 그렇죠. 단순히 신청한 아내 이름이랑 종이 쪼가리 등록증 이름이 다르다고 가족관계 증명서 떼오면 다 증명이 되는데도 칼같이 쳐내는 건 너무 책상머리에 앉아서 서류만 보는 탁상행정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호스트님이 왜 그렇게 열을 내시는지 그 답답함과 현장의 억울함에 저도 인간적으로는 100%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네, 진짜 답답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 운영자가 가족인 경우가 허다하죠. 하지만 이 지원 사업의 뿌리가 되는 재원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전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네, 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금 사업에서 법적 책임 소재의 엄격함은 정부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필수 조건이거든요. 아니, 그래도 가족관계 증명서로도 안 된다는 뜻인가요? 만약 가족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요. 사촌이나 팔촌 혹은 명의만 빌려준 아는 형님까지 내가 실운용자다 라고 주장하며 들어올 때 그것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천수를 무한정 늘릴 순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 진짜 운영자인지 확인하는 조사 비용만 예산을 다 갉아먹게 되죠.
더 무서운 이유는 사후 책임입니다. 사후 책임이요? 네, 명의자와 실혼용자가 다를 경우 만약 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거나 브로커가 개입된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때 도대체 누구를 감옥에 보내고 누구의 재산을 압류해야 합니까?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대혼란에 빠집니다. 아, 듣고 보니 감성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법적 책임의 영역이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고문의 제한사항 뒤쪽을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처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요. 어떤 처벌이죠? 만약 대리 작성, 페이백, 사업비 횡령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단순히 받았던 돈을 뱉어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헐, 10년이요? 네. 게다가 지원받은 보조금의 무려 500%를 제재부과금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와, 500%. 이토록 강력한 징벌적 철퇴를 준비해둔 것도 명의를 핏줄보다 엄격하게 따지는 것도 결국 단 1200개밖에 없는 소중한 티켓이 서류로 장난치는 꼼수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네네. 진짜 벼랑 끝에서 밤잠 설치는 위기소상공인 한 명에게라도 더 정확히 도달하게 하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불가피한 허들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10년 징역에 500% 환수라뇨. 와, 그냥 걸리면 지원금 다시 돌려주고 말지 뭐 하는 안일한 수준이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가족 명의로 대충 신청하려다가는 사업 망하는 걸 넘어서 진짜 쇠고랑 찰 수도 있겠습니다. 국가의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아주 서슬퍼런 의지가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명예 문제 외에도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도 걸러집니다. 도박, 유흥주점, 다단계, 성인용품, 흥신소 등은 당연히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수 없고요. 부동산업도 원칙적으로는 지원 제외 대상이죠. 네, 단순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도 트렌드를 반영한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죠? 부동산 관리업이나 6개월 이상 정상 유지한 중개업, 그리고 요즘 청년 창업이 많은 공유 오피스나 공유 주방 같은 공간 임대 사업은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비영리 사업자나 비영리 법인도 신청 불가입니다. 비영리도 안 되는군요. 네, 물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커서 예외로 인정되지만요. 과거에 이미 국가의 혜택을 받은 분들도 이번에는 양보하셔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 경영 개선이나 재창업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최근 25년, 26년에 재기사업화 지원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이번 탑승객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럼 15분 남짓한 시간 동안 우리가 쉼없이 달려온 이 복잡한 정보들을 머릿속에 쏙쏙 박히도록 빠르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첫째, 이 프로그램은 책상머리 조언이 아니라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내 사업의 민낯을 발가벗기는 객관적이고 뼈아픈 현장 진단을 제공합니다. 네. 둘째, 내 옆에서 실행을 강제하는 퍼스널 트레이너 같은 PM, 특수 분야를 수술해주는 체험 멘토, 그리고 당신의 무너진 인지 능력을 복구해줄 심리 테라피까지 입체적인 처방전이 제공됩니다. 아주 훌륭하죠? 셋째, 이 모든 걸 누리려면 당신의 간절함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냉정한 데이터가 먼저 보내온 위기 알림톡이라는 초대장이 필수적입니다. 핵심 요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의 불일치로 500% 철퇴를 받거나 제외업종 지뢰를 밟지 않도록 공고문의 제한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와, 복잡한 공고문이 하나로 끼워지는 완벽한 정리입니다. 자, 그럼 머리로 이해하는 건 여기까지 하시고 당장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몸을 움직여 해야 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죠? 당장 달력을 펴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세요.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정각부터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10시 땡 치면 무조건 빨리 접속하셔야 합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내용 작성하시다가 날아갈까봐 중간중간 임시 저장 누르시는 건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권장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임시 저장만 누르고 다 했다 하고 창을 닫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기필코 화면 맨 밑에 있는 신청 접수 완료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이거 안 눌러서 서류 미비로 어이없이 탈락하는 분들이 매년 수십 명씩 나옵니다. 진짜 많아요. 시스템상 임시 저장은 당신 컴퓨터에만 저장된 신청 중 상태일 뿐 정부 서버로 서류 제출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깊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사업이 흔들리고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을 나의 뼈아픈 실수,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실패로만 여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들에게,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감추고 매일 밤 잠을 설치며 혼자 끙끙 앓죠. 자존심 때문에 위기를 덮어두려는 그 마음이 결국 사업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그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은행이 당신의 스마트폰으로 보낸 위기 알림톡이라는 냉정한 데이터의 경고를 당신의 실패를 조롱하는 낙인이나 증명서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네. 오히려 내 사업이 완전히 타버리기 전에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타이밍에 날아온 진화와 혁신을 위한 초대장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혼자서만 짊어지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거대한 시스템과 전문가의 어깨에 나눠 실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프닝에서 말했던 계기판의 빨간 경고등 말입니다. 그걸 보고도 모른 척 혹은 무서워서 눈을 가린 채 계속 엑셀을 밟다가 엔진을 완전히 폭발시킬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아니면 용기 있게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운 뒤 전문가의 수술대에 기꺼이 내 사업을 올려놓고 살릴 방법을 찾을 것인가? 위기를 감추는 대신 내 사업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라도 다시 일어서겠다는 그 용기. 지금 당신에게는 그 용기가 있으신가요?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험난한 비즈니스 정글에서 여러분을 무장시켜줄 또 다른 강력한 지식의 무기를 벼려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하며 모두 건승하십시오.